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범 선생님께서 7시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오셨으니까 또 우리 조금 일찍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또 특히 이범 선생님이 교육 문제 안 다루셨는데 정교조 여기 연구를 하셨던 이부영 선생이랑 선생님까지 오셨네요. 간단하게 지난번에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인사만. 오랜만에 인사까지. 네, 반갑습니다. 저 이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99년도 전교조 합법화됐을 때 위원장을 전교조 위원장을 했었고 지금은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수일입니다. 사실 여기 제가 와가지고 득될 자리가 아닌데 많이 얻어맞는 자리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무릅쓰고 또 우리 조성훈 선생 오라 그래서 내 맞는 데는 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오랜만에 뵙게 반갑습니다. 상계고등학교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장님이 이부영 선생님 바로 다음 수사하실래요? 지나던데. 의자를 가져올까요? 어떻게? 의자를 하지. 그냥 앉아서 하면 잘 안 보이실 것 같고 서면은 높이 차이 나니까 이렇게 올려다 보시려면 힘드실 거 아니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의료보험료만 독일이 최근 몇몇 주에서 운영하는 그 대학들을 등록금 걷는 데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알아보면 한 학기 한 50만 원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정 자격이 되면 하여튼 대학에서 다 받아주고 근데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일부 이제 법대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한 데는 이제 실제로 경쟁이 붙어요. 그런데 일부 그 전공에서는 의대 법대가 이제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의대 법대가 이제 하여튼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이제 고려해서 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살펴보면 이제 최악이죠. 일단 대학도 서열화되어 있는데 성적순 선발을 칼같이 하고 고등학교 이런 데까지 이제 다 서열화가 지금 막 되고 있고 대학 학비는 이제 미국보다는 이제 아직은 싸지만 하여튼 계속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수능 사교육, 내신 사교육, 논술 사교육이 다 성행을 합니다. 미국도 지금 학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내신 학원이 없어요. 이게 이제 주입식 교육에서 이탈되면은 학원에 하기 어렵다는 걸 잘 보여준다, 이게. LA 가봤더니 진짜 학원 광고지가 막 엄청납니다. 다 SAT AP 학원이야. 그러니까 SAT AP가 취지와는 다소 별도로 어쨌든 획일화된 규격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학원 교육이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뭐 프레스턴 립이나 이런 전통적인 학원이 있는데 요즘 이제 한국식 학원이 이제 득세를 하고 있어요. 원래 한국계만 다니다가 인도계, 중국계 막 다니다가 요즘 백인들도 많이 다녀요. 가끔 조선일보에 아주 자랑스럽게 기사가 나오죠. 한국식 교육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식으로. 근데 놀랍게도 내신 학원을 제가 아무리 뒤져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내신 학원이 없냐? 미국 대학 갈 때 내신이 SAT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1, 3번 가르치는 A 선생님은 이를테면 남북전쟁을 가르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으면서 거기 그와 연관된 사건을 뭐 조사해서 발표하게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4.6방 가르치는 비 선생님은 게티스버그 연설을 보면서 그 정치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고 그러니까 버전이 다른 거예요.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버전이 다르고 그리고 과제도 주로 이제 어떤 수업 내용과 연관된 거를 조사해서 써오게 하고 그걸 또 우리나라 수행평가는 그냥 캐비넷에 들어가지만 발표도 시키고 토론도 시키고 시험도 연관해서 내고 지난 때는 남북전쟁의 주사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써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학원이 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생각한 보통의 학원으로서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있긴 있는데 방학 때 작문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강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과제도 평가도 쓰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작문 능력이 딸린 애들은 이제 그러면 과제도 어려워지고 시험도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특강이 있고 일부 그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 일부 그 내신 과목이나 AP 클래스를 위한 그게 일부 있답니다. 최상위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 그걸 제약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 교육이 수능보다 더 단순하니까 수능보다 더 잘 통하죠. 학원이 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이제 2008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했을 때 학원가에서는 다 이겨냈죠. 이제 내신 학원이 떼돈 벌겠구나. 바로 그 해결부터 완전 떼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입제도를 이제 변화시킬 때 명분이 뭐였냐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억제였는데 학원가에서는 사교육비 억제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주식 교육인데 더구나 학원에서 이제 족보 이런 것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주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냈는지까지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그런 주입식 교육 그리고 평가를 탑습하면 당연히 학원이 돈 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수능은 등급화시키면서 내신은 등급화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등수까지 매기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희한한 문제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수능은 등수를 매겨도 어차피 수십만 보는 거니까 자기 친구들이 경쟁자라고 인식되지 않습니다. 내신은 이게 등급화가 아니라 점수화 그리고 서열화가 이제 등수가 딱 매겨지면 친구가 다 적이죠. 제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고의 이과반은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많아요. 딱 한 클래스 있고. 그럼 1등급 딱 한 명이나 2명 나옵니다. 내신 1등급. 남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막장으로 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실제로 2004년 제도 발표하고 2005년 고1 때부터 그게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2005년 고1 중간고사 보고 제가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고1 학생들한테. 중간고사를 망쳤으니 자기 자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미 정부의 원안의 허점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두고 보면 대학이 뭔가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래서 자퇴하지 마. 그랬는데 역시 대학이 그대로 했죠. 왜냐면 수능을 등급화시켰지만 우리나라 수능 등급이 지금 총점 등급이 아니거든요. 과목별 등급이거든요. 그 총점 등급으로 1등급이 4%니까 4% 하나 들면 한 2만 몇 명 되니까 그럼 서울대 연구대 이런 서열 이제 힘들 거라고 봤지만 과목별로 보면은 국영수를 동시에 1등급 받는 애들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이런 것까지 해서 7과목을 모두 1등급 받는 애들은 매년 한 0.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등급화시켜도 그게 과목별 등급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점수화해서 서열화시키는 게 가능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대학이 분명히 장난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2007년에 딱 그 장난을 쳤죠. 2006년부터 발표했습니다. 그거. 그리고 또 하나 논술 가지고 장난칠 거다. 왜냐면 논술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언급이 없었어요. 제가 발표된 걸 이제 쭉 보면 아니나 다를까 서울대에서 이제 통합교육 관련 논술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2005년에는 내신 사교육 시장을 키워주고 2006년에는 대학에 이제 통합교육 논술을 이제 반영한다 그러니까 논술 시장이 커지고 2007년에는 다시 수능으로 이제 서열을 시켜서 뽑는다 보니까 수능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계속 증가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기울기가 좀 커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 최근 그 노무현 정부 그 후반 한 3년간도 엄청났습니다. 이게.
얘기를 좀 옆으로 샜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3-2제가 써놨는데 관료적이고 무책임한 학교교육.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학교가 이제 못한 애들을 버리고 가는 교육이에요. 방치합니다. 졸업을 시키죠, 희한하게. 졸업인증고사 이런 거 없죠. 다른 현지는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졸업인증고사는 없고 하여튼 무조건 다니기만 하면, 출석만 하면 졸업증을, 출장을 주는데, 미국이 고등학교 탈락률이 무려 40%나 된다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는 겁니다. 인증시험 같은 걸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인수위, 작년 초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 RNG 뭐 얘기하면서 그 제도의 그 제목이 뭐였냐면 영어 공교육 강화안이었습니다. 나름 합리적이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영어 수업 시간 늘려야 된다. 영어 교사 늘려야 된다. 그리고 말하기, 쓰기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을 없애고 영어 능력 검정 평가로 대신하자. 실용영어 중심으로, 보편교육을 실용영어 중심으로 가자. 나름 합리적인 제도였는데 영어 학원이 대호황을 맞죠. 그때 지난 겨울이죠, 이번 겨울 말고. 그때 영어 학원비가 막 갑자기 20%, 30%씩 막 폭등합니다. 왜냐면 워낙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학원들에서는 맘 놓고 이제 올리는 거죠. 왜 그렇겠냐 잘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양대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첫 번째, 아무리 그렇게 영어 공교육 강화한다고 해도 어쨌든 대학에서 뭔가 이용해서 성적순으로 뽑을 거다. 수능을 대체한 영어 능력 검정 평가 그런 거 있어도 앞으로 대입이 완전 자율화되면 고등학생을 위해 설계된 거 말고 성인을 위해서 설계되는 그 영어 능력 검정 평가가 있거든요. 영어 능력 검정 평가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 막 요구하고 해가지고 또 줄 설 거다. 학부모들은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열화 문제가 이제 결국 걸리는 거고.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아주 상식적인 건데, 자, 말하기 능력 이런 걸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 애가 아주 단순한 걸 들어, 우리 애가 만약에 영어로 자기소개를 못하거나 더 단순하게 뭐 P 발음과 F 발음을 헷갈리면 학교에서 고쳐주겠냐 이거예요. 왜 안 고쳐주는 게 당연한 교육 시스템에서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앞으로 말하기 쓰기 이런 거 본다는데 학교에서 당연히 그런 거 안 해줄 거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준다 갑자기 하겠냐 이거예요. 학원 보내자 이거죠. 그래서 그 영어 공교육 강화안이 결과적으로 학원 호황을 막게 하는 거가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양대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가 어쨌든 영어 가지고 아무리 저렇게 발악을 해도 어쨌든 대학에서는 사회 경쟁을 시킬 거다. 영어 가지고 이런 판단이 있는 거고, 또 하나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도 책임 안 질 텐데 학원 보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학교 불만족의 형황이 가장 눈에 띄는 게 부적격 교사의 경우인데, 이런 부적격 교사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사실 뭐냐면 과목을 바꾸는 거죠. 그 과목 수요가 줄어들면 몇 가지 연수를 통해 가지고 과목을 바꿀 수 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학생들이 뭐 질문하러 가면 학원 가서 물어봐요. 심지어 뭐 이런, 제가 학원에서 일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학원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녀서. 근데 학원에서 이제 제가 박사과정 했을 때 알바 강사를 일주일에 이틀씩 나가는 게 처음이었는데, 애들 막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학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 학원 가서 물어보래요. 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근데 너무나 많은 애들이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제가 믿지 않을 수 없었는데, 결국 왜 그렇게 됐나를 추적을 해보니까 주로 그런 선생님들이 과목 바꾸는 선생님들. 그리고 뭐 학부모가 이렇게 상담 가면 어머님 얘는요 이 과목 저 과목은 학원에 보내세요 이런다든지. 참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막장인 게 예체능계 진학 희망 된다. 우리나라 예체능계 정원이 지금 한 10% 정도 되거든요. 대학 정원에 상당히 많아졌는데 예체능계 고등학교가 1.5%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일반계,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얘들은 나 대학 가서 미술 좀 할래? 미술 전공 좀 해볼까? 하는 순간 학원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무책임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 드문 정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학벌 사회 서열화로만 환원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학 평균화 내일 혁명에서 대학 평균화 싹 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만족스러운 중등,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저는 별로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 학교가 지금 초중등 상황이 이런 식으로 가면 내일 대학 평균화 된다고 정상화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환원주의에 빠지는 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고 먼저 뭘 손대겠냐라고 말하면 물론 대학 시스템을 먼저 손대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건 저도 인식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그 대학원 때 주로 관심 가졌던 학문적 개념 중에 하나가 환원주의입니다. 환원주의. 제가 서울대에서 과학서 과학철학 전공했는데 대학원에서는 그래서 그 자꾸 학벌과 서열화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설득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큰 5번으로 가세요. 최근 사교육업계를 보면 대입시장은 이미 포화돼서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대입사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포화돼가지고 더 해볼 더 뭐 이렇게 넓힐 영역이 없습니다. 이제 단지 온라인 쪽으로 좀 더 비중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변화가 있을 뿐이지. 주로 요즘 사교육 시장 팽창하는 것은 초중등 시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시장이죠. 특히 초등학교 시장이 가장 높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이제 주식 시장에도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미 주식 시장에 들어간 업체들은 이제 YBM 치사닷컴 같은 영어 교육이나 메가스터디 같은 온라인 교육이나 대교 같은 뭐 종합 출판, 학습지 뭐 이게 이제 전통적인 분야인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발론, 하이스트, 피아 이 등등 하늘교육 뭐 이런 데 등등은 특목고 전문 학원들입니다. 온라인도 아니고 매출이 대부분 오프라인 학원에서 나오는 특목고 전문 학원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그 헤지펀드 이런 데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500억, 600억씩도 투자받습니다. 500억짜리가 하나 있고 600억짜리 하나 있어요. 나머지 다 100억 넘습니다. 투자받아가지고 우리 다 함께 코스닥 가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요즘 금융위기 때문에 좀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빠르게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은 고등시장이 아니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특목고를 보내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학원에서 퍼뜨리는 표준적인 어떤 담론이기 때문에. 사교육 팽창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5-에 나름 그냥 정리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헌법상에 보장된 평등이 박탈되는 거죠. 헌법 31조에 모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데 이 능력이 학생의 뭐 재능이나 열이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교육비를 충분히 들여서 그래서 특목고나 이런데 명문대 갈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애들이 그런 또 실제로 더 좋은 교육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정도는 외고보다 과학고가 좀 더 심해요. 과학고가 외고 정원은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덜 띄어서 그렇지 사실 그 위헌적인 정도는 제가 보기엔 외고도 높지만 과학고가 더 높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이제 평균 요즘 이제 은행의 개인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많아요. PB센터 같은 데서 이제 재무설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적 조사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전보다 대학 이후에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실증조사하면 딱 나와요. 고등학교 이전보다 아무리 사교육비 많이 쓴다고 하지만 대학 이후에 더 많이 들게 있습니다. 일단 등록금 장난인데다가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학원 다니거든요. 애들이 워낙 학원 다니는 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취업이다 영어다 다 학원 다니고 그리고 어학연수도 목돈 깨지죠. 그럼 결혼도 하거든요.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애들이 결혼할 때 어쨌든 뭐 해줘야 되잖아요. 실증조사해보면 대학 이후에 돈이 더 많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그 가계 평균 소득의 시간적 변화를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 넘어갈 무렵부터 평균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학 이후에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때부터 평균 소득은 줄어들어요. 평균이니까 뭐 물론 올라가는 집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부모가 사실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저축해야 될 돈이 지금 사교육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부메랑처럼 이제 노후 생활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아까 강서구청에서 학부형 대상 강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돈 문제로 그냥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5년의 행복과 연관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많이 지적하는 건데, 학원에 지나치게 많이 다니는 애들이 수동적 반복 학습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좀 젊은 때인 분들은 아마 요즘 경험을 하셨을 텐데, 아이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방학 때 학원을 보내면 그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배울 걸 미리 가르치거든요. 근데 학교 이제 방학 학기 중에 되면 학교에서 또 배우거든요. 학기 중에서 학원을 다니니까 또 배우거든요.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때문에 학원에서 또 총력식 정리를 해서 또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학원 학교를 왕복을 하고 있으면 같은 내용을 가만히만 앉았으면 4번씩 배우는 거예요. 적어도 4번씩 배운다. 많은 경우에 5-6번씩 배워요. 적어도 4번 배워요. 수동적 반복 학습에 익숙해져 있죠. 이런 애들이 아주 전형적 특징이 일단 복습할 줄을 모르고, 복습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학습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학습을 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자기가 한번 실행해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 기술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제가 학생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상담을 쭉 해보면 그런 경향이 너무나 확연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 학부형 대상 강의할 때는 이런 거를 굉장히 주의하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대안으로 일단 이제 단기적 대안, 사교육 폭발 요인을 이제 제한, 이런 게 일단 있을 수 있겠다. 아주 짧은 단기적 대안을 제약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학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유럽형이 있고 미국형이 있습니다. 미국형으로 가는데 이제 핵심은 이제 이주 차관이 지금 들고 나오는 입학사정 문제죠. 그래서 성적 순선발에서 이제 많이 이탈시키는 이건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둘이 이제 탕자가 될 위험이 지금 벌써 상당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학제나 교육 등급제 통로가 될 위험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2주 차관도 어느 정도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상황상 따라가주는 약간 타협 비슷한 게 이미 알게 모르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들어요. 유럽형으로 가려면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혁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실제로 68 학생, 그때 거의 혁명적이었죠. 프랑스 인접 국가들이 프랑어를 환전을 안 해줬대요. 그때. 거의 혁명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 뒤끝에 70년에 대학 평준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평준화를 이룩한 나라들을 보면 다들 큰 변화를 한번 겪습니다. 독일처럼 막 폐망하고 재건하는 그런 상황을 겪거나, 아니면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처럼 이제 사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거나, 그런 큰 어떤 사회적 흐름, 프랑스처럼 그렇게 사회를 한번 뒤집었다 놨다 하는 변화를 겪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능한데, 그럼 한국적 버전으로 이제 유럽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엔 그나마 제일 유력한 방법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더 강력하게 이슈화시키는 겁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재정적으로 공영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단 등록금 문제 해결하는 건 집권 여당에서도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등록금 문제 해결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만이 누적되면 실제로 이제 진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거리를 뛰쳐나올지도 모르죠. 좀 경제위기도 이제 이렇게 잠겨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 집권 여당도 한번 써봄직한 카드입니다. 대학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재정 보조를 이제 강화해가지고 등록금 문제를 상당히 이제 경감해주는 거죠. 그러면 등록금 문제를 통해서 대학에 정부가 직접 재정 보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그걸 매개로 실제로 자율규제 프레임에 따르면 이제 정부의 규제력이 발휘되는 근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대학 공영화로 가려면 민주노동당의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던 이제 906대 통합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공통합 네트워크로 갔을 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서울대 자리를 차지할 때는 연구대거든요. 연구대는 그 통합 네트워크로 절대로 안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국공대 통합 네트워크와는 저는 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를 매개로 대학의 재정적인 공영화를 부분적으로 이뤄내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이제 초중고 교육개혁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로는 무조건 공교육과 내신 성적을 옹호할 게 아니라 공교육과 내신 성적의 내용과 성격이 진짜 옹호할 만한 내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지금 마련해 놓고 있나. 그 가능하도록 교사들에게 권한을 실제로 주고 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쓴 게 이제 이 GH 교육의 좌표에서 벗어나자는 건데, GH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는 결국은 양쪽 극단 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처럼 유토리 교육이죠. 유토리 교육. 일본이 이제 오랫동안 했다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접는다고 그러는데, 유토리 교육이냐 아니면 경쟁을 심화시키는 교육이냐. 이게 경쟁 완화냐 심화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GH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창의적 교육이라는 새로운 좌표와 패러다임이 도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커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평가제도나 교육 내용에 대한 관료적인 어떤 통제 같은 것들을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어떤 대안적인 컨텐츠를 제일 많이 주고 있는 정교조에서 실제로 그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봐요. 세 번째 이제 써놓은 게, 그래서 무조건 잘돼 가르치기 경쟁을 시키려는 경향이 맞서서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학교와 학원이 비교되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 전복해낼 것이냐, 이런 프레임을 새로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양한 신자유주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때 대선 때도 이제 MBC에 나가서 진짜 그 제일 혹독하게 비판한 게 자사고 문제였는데, 그런 건 안 되지만 어쨌든 일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더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이과만 나눌 수 있게 해놓고 문이과 나눈 다음에 뭐 사탐이나 같은 선택과 뭐 이것도 사실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학교에서 그냥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원 승진제도와 교장 임용제에 대한 급진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교원평가의 프레임에 교총과 정교조가 사실 동의하고 있죠. 뭘 동의했느냐? 교원평가를 도입하되 인사원은 연계시키지 말자. 교총은 왜냐? 교원에 대한 인사권, 교장 임용 이런 것이 이제 교총의 어떤 권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의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곤란한 거죠. 정교조는 왜냐? 정교조의 좌파가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결국은 교원평가를 통해서 그걸 빌미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위협이죠. 그러니까 교총과 정교조가 상당히 출발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인사에 반영시키지 말자라는 거죠. 물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봐서 교원평가를, 학생의 평가나 이런 거를 인사에 반영시켜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냐?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인사제도가 완전 막창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교장한테 줄 안 서면 절대로 승진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길들여져서 교장이 되면 절대로 눈높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의 평가나 이런 거, 교원평가를 지금 이제 좁은 의미의 교원평가죠. 좁은 의미의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결시켜서 그럼 성공한 나라 있냐? 없지만 제가 우리나라는 진짜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사 시스템, 교원 승진 시스템이나 교장 임용 제도가 완전 제가 보기엔 막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사의 참여성을 높이려면 권한도 동시에 확대해줘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현재 교사는 수업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학부모 강연할 때 우리나라 학교는 우리나라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교육기관이 아니면 뭡니까? 행정기관이야. 뭘 보면 할 수 있냐? 학원에서는 수업 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주로 수업 준비나 학생을 상대하는 데 쓰거든요. 학교는 안 그렇잖아요. 행정 업무부터 해야죠. 왜? 안 하면은 혼나니까. 그리고 평가기관이에요.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근데 대충 막 생선 던져주고 알아서 받아먹게 한 다음에 시험 봐서 주름 세우니까요. 학원보다 학교가 못한 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이외 시간을 우선적으로 교사들이 뭐에 쓰느냐 학원하고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그 잡무 경감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잡무 경감 이런 게 아주 제가 보기에 상당히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학교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잡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미국 학교에 가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거의 안 합니다. 미국 비교적 우리한테 친숙하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볼 기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만나서 얘기해 볼 기회도 있고 뭐 핀란드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미국만 가도 학교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 거의 안 해요. 학생만 그냥 상대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학원보다 못한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이제 좀 전에 쓰는 것처럼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요즘 학원 중에 주류 학원은 아닌데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교육을 하는 학원이 있어요. 대안학원이 있어요, 진짜. 세 군데를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들에서는 수학과학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독서 논술을 하는 학원이고, 잘 알려진 주류 학원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잘 해요. 거기는 주입식 교육 안 해요. 우리는 그거 배격합니다. 선언하고 실제로 커리큘럼을 그렇게 운영 안 해요. 그럼 제가 가보면 진짜 이거 학교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도 홈스쿨링 시키면서 이런 학원 보는 게 제가 오늘 올해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그런 생각도 좀 할 정도로 학교가 왜 이렇게 됐나 좀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 합리적 우파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 해결하는 게 참 쉽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창의적 교육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은 합리적 우파도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을 빨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자 우리가 전형적인 우파라고 생각해봅시다. 선진국 빨리 따라가야 돼요. 그럼 주입식 교육 해야죠. 잘 정돈된 지식을 그냥 주사기로 받듯이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이제 뭐 이렇게는 뭐 삼성, LG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 다 옛날에는 뭐 서열 따지면 전 세계 뭐 2, 30이었겠지만 지금 1, 2, 3등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남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거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파 일부에서는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이 먹어 살린다고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 유파하는 데는 저는 분명히 그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 총수가 이렇게 재벌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우파 중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은 사실 경쟁력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울 것이냐 이건 우파에서도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예요. 우파 교육의 해결문이가 뭐 이상하게 공정택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다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육기회 균등화, 이 기회균등이라는 건 좀 이제 쓰지 말아야 될 용어 같아요. 왜냐면 기회균등이라는 말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려왔어요. 학교에서 그냥 똑같이 가르치고 균등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획일적이니까 균등하죠. 자동으로 똑같이 가르치고 알아서 그냥 공부해서 시험 봐서 줄 세우고 그게 아니라 아예 더 적극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육기회 극대화, 기회 균등이 아니라 교육기회 극대화.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읽기 능력이나 연산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을 되게 저소득층, 뭐 비정규직, 맞벌이 부부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줄 것이냐. 그러면 이제 핀란드가 일제고사 없이 왜 이렇게 학력이 높습니까? 핀란드가 일제고사 없이 학력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보안교육을 일상적으로 해요.
담임이 자세하게 줬습니다. 얘는 뭐를 못한다. 얘는 뭐가 문제다. 그럼 걔네들은 남아서 보충교육, 보안교육 담당하는 선생이 그러니까 획일적이지 않죠. 보안교육도. 학생 개개인별로 지금 이제 약점이 다르니까. 그거 다 일일이 시킵니다. 알았다고. 그 애는 그거 다 할 때까지 집에 못 가거든요. 그 애는 집에 빨리 가려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핀란드 교육의 어떤 한 측면만 보고 광고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봐요. 핀란드 교육의 또 다른 측면, 즉 학교에서 무지하게 책임진다. 핀란드 교육의 어떤 그 형평성의 문제 이런 어떤 그런 것들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우리가 지향해도 어떤 평준화의 어떤 전범을 보여준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핀란드 학교가 실제로 학생들 개개인을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기회 극대화라는 이제 거기에 어떤 선발 기제만 개입되지 않는다면 성적순 선발 딱 짜서 너는 외고 가 이런 선발 기제만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중학교 연령 이후에 중고등학교 연령대에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적성이나 대학의 전공이나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마지막에는 표에는 바람직한 미래교육의 3대 지표라고 해서 제가 혼자 만들어 본 건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총선 때 고양시 덕양갑에 출마한 신상정 진보신당 대표 거기서 이제 그 관내를 핀란드형 공교육 특구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세워가지고 냈길래 저 원래 신상정 씨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제가 열흘 동안 지지수를 했어요. 아픔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책임교육 맞춤교육 창의교육 책임교육의 핵심은 학력급인 학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보완입니다. 핀란드처럼 진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춤교육은 선택 가능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기회를 주는 척 하면서 성적순으로 잘라가지고 일부 애들한테만 그런 기회를 싹 주는 이건 안 되고 하지만 선택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 기회를 충분히 다 넓혀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창의적 교육, 주입식 교육 끌어다니면서 벗어나야 된다.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여담인데 미국 작년에 이것도 연구 나오는데요. 미국 대학에서 탈락률 명문대 다니다 탈락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오바마도 그래서 원래 조그만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다가 편입으로 콜롬비아 간 거잖아요. 편입도 많아요. 미국은 그래서 탈락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탈락하는 애들을 인종별로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1등이 한국이에요. 1등 한국. 제일 낮은 게 백인이고 인도계, 중국계 이렇게 둘다 한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중국계, 인도계 한 3배 정도 나옵니다. 탈락률이. 수치가 정확히 얘기 안 나는데. 근데 대원외고나 민사고 가서 아이비리그 대학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작년부터 추세가 꺾였습니다. 하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이 대원외고 민사고 애들 이제 더 이상 별로 안 뽑냐, 더 예전보다 줄기 시작했느냐.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미국에서 이제 그 연령대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미국 학생들이 많아서 이 학생을 덜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버드 이런 데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한국 애들 뽑아봤자 별거 없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 애들이 탈락하게 된 주요한 어떤 방식이 뭐냐면 에세이를 못 써요. 과제 같은 게 주로 에세이인데 에세이를 그냥 100기면 안 되거든요. 100기면 다 바로 잘리는 거고 진짜 거의. 이걸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체계로 정리를 하면서 또 자기의 견해도 이제 표출돼야 되고 이걸 해봤어야 말이죠. 한국 애들이. 민사고에서 지금 시키는 게 SAT 교재를 학교에서 풀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런 고등학교 없습니다. 무슨 SAT 교재를 학교에서 풉니까? 근데 심지어 하버드 입학사정관이 민사고에서 그걸 목격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가 작년부터 민사고를 안 뽑아요. 올해 3월에 지금 새로 올해 거 발표될 텐데 올해도 아마 안 뽑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하나는 더 무시무시한 설이 있는데 민사고, 대원외고의 봉사활동 경력을 학교에서 조작해준다는 걸 하버드가 알았다는 소리 했어요.
걔네들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SAT 교재를 풀고 앉아있다든가 아니면 애들 봉사활동을 허위로 보고 하는데 학교가 개입돼 있다든가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뽑아왔더니 한국 애들 학부 그 아이비리그 대학 학부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변태 선생님이 저한테 가제로 너희가 미국 교육을 아느냐 가제 주셨는데 그게 제가 한 2달 전이었나요? 그 한겨레 신문에 제가 칼럼 쓰면서 지금 3주에 한 번씩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제목으로 썼던 거거든요. 너희가 미국식 교육을 아느냐.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고 이제 서구 교육의 합리적 핵심이라는 게 결국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식을 조직하고 정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런 이제 역량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내는 이거가 이제 합리적 핵심인데 그게 아니고 뭐 별 이상한 것들을 하면서 그게 미국식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는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 이제 인사고 대연을고 하버드 입시 결과가 좀 궁금한데 3월 중에 발표가 되니까 올해도 안 뽑으면 제가 이제 칼럼 한번 쓰려고요. 하버드 대 고려대 그래서 한번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저희가 지금 이 저녁을 안 먹은 상태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얘기를 더 하고 할까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연령대가 왜 이렇게 담대가 뭐였어요? 머리 저기 지지 정당도 다 다르고 종교도 다 다르고 여기 전교조 계시고 한국교육사 뜨끔했습니다. 저는 좀 망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 저희 사회가 지금 보면은 그 학벌 위주로 사회 계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비롯한 구체적인 그런 계층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계층은 학벌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려대가 연대보다 후보라는 데서 그거는 사회적인 그런 계층에서 권력, 그러니까 대학들 간의 파워 게임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 생각에는 교육 정책이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에 비유하자면 프로 명문팀이 유스를 키우듯이 그렇게 해서 대학은 그 밑에 유스를 키우고 고등학교는 그 밑에 유스를 키우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 더 큰 파워가 개입을 해서 이 파워 게임을 종식시키고 대학을 원래 취지인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으로 대학을 지금 저는 대학이 평주 나왔거든요. 대학의 사회화를 깨고 대학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을 전문화라면 이제 이를테면 고려대에서는 뭐 어떤 교육, 어떤 전공만 하고 연세대에서는 어떤 전공만 하고 글쎄요. 종합대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체제를 설계하는 건데 그게 체계적으로 별로 모델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깊이 있는 어떤 답을 드리긴 어렵고 그리고 전문화 돼도 전문화 내에서 또 서열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엔 경영학을 하는 데가 한 군데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영학 전공하는 대학이 만약 10군데가 있으면 10군데가 또 나름대로 서열화가 돼버리면 어차피 똑같아지는 거겠죠. 그쪽 필드 내에서 경쟁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필드에 한 대학이 어차피 그 필드 내에서의 경쟁은 지금도 하고 나중에도 하고 유럽의 평균화된 대학에서도 해요. 왜냐면 교수들은 각자의 전공 분야 내에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필드 내의 경쟁은 지향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대학에서 모든 필드를 거의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종합대학 모델이 꼭 나쁜 거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음미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여러 단과대가 모여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럽에도 평준화된 대학들 중에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대학의 형태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 권력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별도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걸 이제 이를테면 전공별로 대학을 전문화시키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꼭 이게 학벌 권력이 해치될 거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요. 아까 전에 그 대학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대학교의 재정 자립도를 국가에 높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학을 압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약간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대학들이 입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대학이 변화하려면 일단 대학이 스스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단 말이에요. 상당 기간 동안 정부, 국가 권력에서 대학을 제어하는 방법인데, 국가 권력에서도 대학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려면 요새 뭔가 빌미가 있어야 돼요. 예, 거기까지. 가장 좋은 빌미는 돈 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국민 세금 아니에요. 국가가 주는 돈은. 국민 세금을 너희들한테 투입을 했으니까 너희가 실제로 어떤 공적 기능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어떤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해라 라고 국가가 요구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순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가 대학에 직접 재정 보조를 하는 게 중요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실제로는 간섭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그 이후 구체적인 방향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몇 개 듣고 싶어서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생각은 저도 최근에 하기 시작한 생각이라서, 왜냐면 국공립된 통합 네트워크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근데 등록금 문제 이제 굉장히 들끓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쨌든 국가가 이제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제 보조를 하면서 그걸 매개로 이제 어떤 특히 선발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국가가 대학의 선발 과정에 이제 개입하고 그걸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의 어떤 점진적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도 최근에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잘못 오용될 우려가 있다고 현재가 될 가능성이, 그러면 오용 안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입학사정관제는 원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게 입학사정관제예요. 근데 철학만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철학, 미국은 운영하는 철학이, 물론 이제 그 내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미국 명문대를 유대계가 너무나 심하게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나온 게 소상하게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표방하는 철학은 다양성. 미국 대학은 우리 대학에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온다, 이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이 오바마 정부에 입각한 그 관료 중에 한 명이 그 하버드 총장 출신이 있죠. 그 총장이 왜 잘렸냐면, 여학생은 수학과학 능력이 남학생보다 떨어져라는 한마디 했다가 잘린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 대학에 암암리에 지켜지는 그런 룰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입학사정관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철학이에요. 한국 대학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학벌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하고 강화시킬까? 이런 철학에 가깝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를 이용해서 대원외고, 용인외고 애들 왕창 뽑고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만 제가 할까요? 네. 아까 들은 중에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숫자하고 현직에 있는 선생님 숫자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자격제도에 자격증 2개, 3개씩 가져요. 선생님 한 사람 그거도 가지고 체육도 가지고 그거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제도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진급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시골 학교에 학생 수가 30명이면 교직원이 21명인 학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육의 문제성을 보면 이제 대학 입시 제도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처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60년대 학교에는 학생 수가 70명, 80명 있어요. 콩나물 교실이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그랬지 교사라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애들 뽑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가르쳐줬거든요. 그걸 좋아서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라 분노부터 시작해서 경기 중학교 보내라고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결국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있는 교육을 학교 밖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SAT의 수학 성적이 우리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수학과 영어, 국어 선생님들이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놈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교육을 선생님 스스로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빼서 몸하고 내버려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가는 몸속으로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선생님 스스로가 교권을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 중에 평가제도가 인사제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교사가 선생님을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가 교권 찾는 쪽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는 그 말씀하신 상당히 전반적인 대처는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준비했으니까 현장에서 내가 유럽 가서 나라 다 보다 핀란드야 겨우 인구가 600만 밖에 안 되게 조그만 나라니까 그런 그 모델도 있지만 큰 나라들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참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문제성을 찾아내잖아요. 진단을 하는 처방을 하고 약만 제대로 먹으면 낫는 건데 그 방법에다가 좀 머리를 쓰셔서 좋은 찾아내요. 저는 그 교육 주체 중에 교사들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교사가 사실 자기 해방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교사 해방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교사에게 평가권을 달라. 굉장히 정당한 요구거든요.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근데 방법론은 교총에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치인들 그리고 학부모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선생님들에게 이름 찾아야 교육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교권을 선생님들이 찾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선생님들에게 교권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결국 학생에게 존경을 받고 학부모의 존경받고 사회의 인정을 받고 교권을 찾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교육은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만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하도 그 말씀을 잘 제가 많이 감명을 받고 젊으신 분들 훌륭하시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0분을 앉아서 이제 들었는데요. 온몸을 비틀면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지금 100분이 아니라 이렇게 쪼개에 가면 100분씩 100회 강의라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뭐냐라는 질문, 교육이 뭐냐, 그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100분 속에서 예컨대 우리가 일반으로서 다 서 있는 자리는 틀리지만 일반으로서 교육에 대한 질문을 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선생님 왜 기다렸을까? 선생님이 작게는 저는 생명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비야 이리 날라오느라고 가르쳐가지고 나비 잡아오게 만들어요. 이것은 지금 미국식 교육 무슨 뭐 과외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작부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교권의 이름으로 아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없이 정말 잠자리채로 생명을 잡는 것보다는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뭐 더 나름대로 학력수는 높은 데 가면 살충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어떤 물음들 우리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이 없고 정말 이 강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 우파의 교육관이 맞느냐 좌파의 교육관이 맞느냐 함재 우파가 됐든 함재 좌파가 됐든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지금 근대 이후에 100년 동안의 교육으로 굉장히 팽창이 이루어져 왔고 그럼 그 교육의 결과가 좌파, 우파, 뭐 입시여 이런 부분들을 해를 맞지만 과연 우리들의 교육은 100년 동안 무엇이었을까? 어떤 이런 질문들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아쉬움이 드는데 정말 주입식 교육이 전혀 너는 들어라 100분 동안 나는 얘기한다 그럼 뭐 이게 꼼짝도 못하고 듣고 이게 언제 끝나나 줄 수도 없고 머리 휘어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저희가 이 시간이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데 정말 뭐 앞으로 식사 시간이지만 정말 이렇게 그 충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소홀한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늘어지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교육에 대한 핵심적 질문 어떻게 교육적 희망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선생님께서 좀 던져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정리합시다. 아니 마치 수건을 글을 썼었기 때문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학교 말씀하실 때 좌파들이 이제 대학 청소년이라든지 이제 서열학하게 뭐 이런 것은 이제 환원주의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어떤 일정한 이런 교육개혁들, 이런 좋은 안들 이런 것은 사실 이게 무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육개혁이라는 교육제도 문제의식을 굉장히 바꿔왔던 것이 사실 뭐 보수든 진보든 뭐 따질 것 없이 일단 우리나라 그 사교육 문제의 뭐 교육 과잉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 50여 차례 그 해방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토양이 이게 우리나라 그 학력 또는 학벌 이런 토양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형 교육 형태를 우리나라 그대로 갖고 온다. 그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 교육이 막 바뀔 것이냐. 오히려 기형적으로도 바뀐다는 거죠. 아까 전에 그 행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 교육 학벌 이런 거는 거의 종교적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토양에서 이렇게 이러저러한 제도적 변경 이것은 더더욱 괴상 망측한 이런 그걸로 바뀐다. 애초에 이해찬식부터 이렇게 출발했던 그런 문제의식도 아마 이번 선생님의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 왜냐 수능 문제 쉽게 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재능을 갖고 평가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처음에. 그거는 예찬 교육은 실제로 실행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그런 교육이 애초 철학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거의 카스트 제도 못지않는 이런 그 숭배, 학력 학벌 숭배적인 그런 처지에서는 예전에 왜 대학 교육 수요가 많이 몰린다니까 대학을 완전히 그냥 마구 설립하게 해갖고 지금 대학 그게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몇 프로 늘었습니까? 80% 늘었습니다. 지금 졸업자들의 80%가 대학 교육을 받아요. 옛날 30%.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그러나 이게 사교육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사회적 그 학력 또는 학벌에 따른 사회적 이런 이 평가 격차, 임금 격차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자산의 격차 이거죠. 엄청 우리나라에 기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런 제도적 또는 제도적 이런 걸로만 갖고 이 수정을 해서 그거를 한다는 것은 기형적인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내신을 막 다르게 하고 창의적으로 선생님마다 교과서를 만들고 이러면은 대형 학원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냐? 그럼 가에 들어갑니다. 그 학교에 맞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탱자화 돼버리는 거죠. 아예 그런 부분에 사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교육이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좀 받을게요. 아니 지금 저기 우리 후배에게 상대 약법 통장을 한 사람이 오래 얘기하지 짧게 질문은 짧게 해서 식사해주면 되잖아. 9시야 저 이거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 성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거창한 철학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건 제 오랜 습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도 교육으로서 한국 교육의 문제를 얘기해달라고. 저는 그 사회 전반의 변화나 토양부터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을 아예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은 아예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랭킹이 2위였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가 2003년이었는데 그때 연소 수입이 18억이었는데 세금을 한 6억 내고 이렇게 떼돈을 벌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뭐 무료 강의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재작년 정도였나요? 제가 2007년 정도부터 이제 제가 교육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나 국회나 이런 데서 하는 이제 여러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데 이제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문제가 아시다시피 사교육학과 연관이 깊은데 그렇다고 이제 그런 자리에 이제 현역 사교육업에 종사하는 분을 모시고 오면 좀 어떤 뭐 공정성이랄까 이런 게 이제 의심스러웠는지.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사교육업계의 핵심부에 있어봤지만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가감없이 이제 얘기를 해달라 이제 이런 부탁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나가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그 대선 때였죠. 대선 때 저는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정청래 의원님을 제가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이제 정동영 후보 지지유세를 TV 지지유세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육 정책에 지지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상당히 이제 그때 대선 때 다급한 상황이었죠. 하여튼 무조건 해달라.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진짜 이제 교육 쓰나미가 이제 몰려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MBC에 나가서 이제 20분 동안 전 국민 상대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심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어떤 표현이 중간에 나오냐면 80년대 건설사 사장하던 마인드로 교육을 말아먹을 거다 뭐 거의 이런 얘기를 막 제목이 나왔는데 그때 녹화한 날이 공교롭게도 BBK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덕에 너무 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냥 한번 마음먹으면 좀 저도 좀 막 나가는 면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한 2, 3년 이제 그 정책이 추진되다 보면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라고 느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2, 3년은커녕 뭐 2,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아니 뭐 2, 3개월도 아니죠. 뭐 인수위 시절부터 그 RNG 그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 문제가 진짜 쓰나미처럼 막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게 그리고 더 일찍 이제 밀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됐냐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를 미리 예견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언론 노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잦아졌고 되도 않는 신문 칼럼도 이제 연재를 제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평론가라고 하는 좀 이상한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이제 프로필을 달게 됐는데 원래 이제 작년 여름쯤에 제가 잘 아는 기자 몇 분이 이제 더 이상 대입 강사라고 하긴 그러니까
교육운동가라고 쓰라고. 야, 이 교육운동 10년, 20년 해오신 그런 분이 계신데 내가 무슨 교육운동 얼마나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든 이름이 교육평론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 강연을 많이 다니고, 오늘도 이제 서담원 강서구청에 가서 이제 학부형 상대 강연을 했는데, 제 강연 주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좀 자녀가 어린 학부형 대상으로는 제목이 주로 이제 학원비 절약형 인간으로 키우는 법,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피부에 닿는 문제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좀 고등학생 정도, 고등학생이나 이제 그 학부모 정도는 이제 주로 직접적인 대입 정보, 대입학제도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닥을 잡아서 잘 얘기해주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이제 다른 버전이죠. 그것과는 이제 다른 3번째 강연 주제가 이제 주로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이제 제 나름대로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파헤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하여튼 제가 대학 88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보면 민주화 이후 세대입니다. 저희 누나가 이제 그 애학 출연 사건이었죠. 건대 사건 때 이제 구속되고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 대학 들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이미 일반 민주주의가 성립됐는데 뭐 더 하자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사회주의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해서 제가 가진 어떤 그 개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여태까지 이념적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소련 동구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 오히려 뭐 잘 망한 거 아니야, 거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 학부 다닐 때, 제 학부 이제 다니는 시절에 이제 그런 동구하고 소련이 이제 그런 변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소신이라든지 주장이 많이 그 특이한 개인적인 버전입니다. 조직화된 운동하고도 연관이 별로 없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운동이나 이런 거 오래 해오신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이상한 얘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감 없이 일단 진행을 할 테니까 들으시고 역시 소감을 가감 없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대입 문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 문제가 대입이라는 게 무슨 깔때기의 목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고사니 이제 고교등급제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밀려오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본고사는 도입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월이었죠. 그 연대 총장이 본고사 이제 완전 자율하면 본고사 보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기업에서 이제 본고사 볼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연대 총장 인터뷰한 일주일 뒤에 고대 총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대 총장이 이제 우리는 본고사 안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한 1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석에서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완전 자율화가 돼도 본고사는 도입되지 않을 거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고대 출신인데, 출신 학교인 고대 총장이 나서가지고 우리 본고사 본다라고 얘기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죠. 또 완전 자율화가 이제 2012학년도가 아니라 2013학년도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직접 공식적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12학년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13학년도다. 2013학년도면 2012년이거든요. 2012년 연말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본고사 막 도입되기 시작하고 해서 이제 막 난리 아우성을 치고 막 사교육비 더 치솟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게 집권 여당의 그 정치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고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서울대 총장이 본고사 안 본다는 게 지론이고, 고대 총장도 안 보는 쪽으로 이미 얘기를 했고, 연대가 독자적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서울대 고대 쪽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연대 쪽으로 안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래서 연대하고 고대가 늘 그 학생을 뽑는 선발 방식이 아주 비슷했는데, 비슷한 이유가 있죠.
어느 한쪽이 특이하게 다르게 했다가 수험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나 이제 서울대, 고대, 연대 역학 관계를 고려했을 때 본고사가 본격 도입되긴 어렵다. 사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이유로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 본고사 보는 나라가 사실 없죠. 일본 빼놓고는 일본의 일부 명문대를 빼놓고는 본고사 보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어디를 봐도 본고사의 정의가 이제 대학별로 출제하고 관리하는 지필고사. 그중에 이제 논술고사도 있고 본고사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시험을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본고사는 그 설득력이 없는 제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른바 자연계열 이과죠. 이과 논술은 이미 본고사화 됐습니다. 이과 논술은. 원래 정부가 이제 수학과 과학에서 풀과정과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2005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2005년, 6년까지는 지키다가 2007년부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연계열 이과 논술은 이미 상당히 본고사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단속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분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고비등급제 문제가 있는데 저는 본고사는 실질적으로 이미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고비등급제는 뭐 분위기 보면 당장이라도 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본고사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의외로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고비등급제를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학교를 이렇게 쭉 사회화 시켜가지고 가산점을 주거나 감산을 하거나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이제 있는데 이를테면 학력 수준이 높은 지역 고등학교 내신에는 플러스 알파를 해주고 학력 수준이 낮은 그런 고등학교는 뭐 핸디캡을 주거나 뭐 브레이크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학력 격차를 반영해서 내신을 이제 그 보정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전국에 진짜 그 수없이 많은 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 보정을 하는 그런 아주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대학이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있기 때문에. 수능은 전국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능 반영 비율이 이미 자율화되어 있거든요. 이미 정시 정원의 절반은 수능만으로 뽑습니다. 내신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그리고 그 더 정원 늘려도 아무 규제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피곤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 내신을 학력 격차 이제 반영해서 보정하는 이런 거를 취하기가 대학으로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이런 기술적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고교등급제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배들의 실적을 반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교가 연대인데 A고등학교는 작년에 15명 들어왔는데 B고등학교는 5명 들어왔다. 그럼 1년 후배에게 그걸 적용해서 A고등학교 출신 후배에게는 뭐 가산을 해주고 B고등학교 출신 1년 뒤 후배들한테는 뭐 이렇게 핸디캡을 주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연저제죠. 실제로 이주호 그 교육부 차관이 흔히 이제 실세 차관이라고 불리죠. 이분이 중앙일보 이제 일요판 썬데이 중앙일보 거기에 인터뷰하면서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연저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다. 자기들도 기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면 위헌소송 나죠. 그래서 고교등급제라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미국이 고교등급제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방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본고사는 이미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고교등급제도 안 할 가능성이 반은 된다. 본고사만큼은 아니지만 반은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교등급제 같은 걸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귤이 어디를 넣으면 탱자가 된다고 완전히 탱자 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에 제가 이제 한국과 일본 교육의 공통점을 이제 써놨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 집권여당 세력 내에 교육에 대해서 서로 나름대로 이렇게 견제하고 반대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집권여당 내에 제가 수구파라고 불리는 세력이 있고 미국파라고 불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투쟁이 꽤 있거든요. 미국파의 수장이 이제 이주호 차관인데 청와대 교육수석 할 때 촛불정국 때 이제 잘렸죠.
근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교육수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자른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그야말로 마지막에 교육수석도 자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나갔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교육수석마저 자르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수급파의 중심 세력인 교총이죠. 교총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직 교총사업총장님. 왜냐면 이주호 차관의 당시 교육수석의 지론 중에 하나가 교장공모제 같은 거거든요. 교장공모제라든지 지역교육청의 어떤 기능과 이제 그 위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 교총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권력의 근원이 사실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주호가 계속 이제 힘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진짜 이제 교장 임용제도 이런 게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물러났는데 이주호 차관이 복귀할 거는 뭐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주호 차관이 17대 국회의원 하고 나서 18대 출마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비례대표 하다가 이제 지역구로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걸 주저앉히고 청와대에 남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청와대에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또 차관으로 복귀를 시켰는데, 근데 우리에게 더 친숙한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일본식 교육입니다, 사실은. 일본식 교육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 교육의 공통점이 몇 가지 나오는데, 중고등학교 학교 성적표에 등수가 나오는 거. 이거 진짜 희한한 제도거든요. 중국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거는. 서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양은. 중국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에는 중고등학교 성적표에 뭐, 이 학교 300명, 한 학년 300명인데 네가 국어 100등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른 나라 그 성적표들은 보면 다 뭐 대학처럼, 우리나라 대학 성적표처럼 뭐 평점 이런 거 나오고, 점수가 같이 나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점수도 나오는데 등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 이게 등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굉장히 강하죠. 국정, 거민정 교과서. 국정까지는 아니어도 거민정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자유교과서제도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교사들이 이 A라는 책을 교과서로 쓰자. 그럼 이제 그게 교과서가 되고, B라는 책을 쓰자. 그럼 이제 그게 교과서가 되고. 심지어 교사가 교과서를 쓰는 걸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죠. 요즘 뭐 많이 보도되는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다 뭐 프랑스 이런 데도 그런데 교사가 교과서를 쓰는 게 허용돼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쓰기도 해요, 심지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안 그렇단 말이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정 거민정 교과서 제도를 아주 완고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 교과서 논란이죠. 그 국가가 교과서를 통제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는지가 매우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일본도 침략 전쟁을 어떻게 서술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뭐 계속 뭐 반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승만, 박정희 일제시대 어떻게 서술할 거냐 이거 가지고 결국 또 이제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교육 내용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하는데, 일단 그 교과목 수가 지나치게 많죠. 뭐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교과목 수가 엄청나게 많고, 교사용 지침서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교과서가 없어도 사실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교과목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입식 교육도 굉장히 불친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입식 교육을 이제 흔히 뭐라고 비유하냐면,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떠먹여주는 교육. 이게 이제 주입식 교육인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 중에서도 물고기를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대충 이렇게 던져줍니다.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물고기 대충 막 던져주고, 그러니까 사교육도 좀 받고 머리도 좋은 애들은 좀 잘 받아먹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잘 못 받아먹고, 근데 또 이 시험은 봐가지고 칼같이 등수는 탁 내고,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공통적인 면이고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학원이 학교하고 경쟁을 하게 되죠. 왜냐면 주입식 교육은 학원이 평균적으로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주입 잘하나가지고 경쟁을 하는 동네가 학원인데다가 제가 이제 그 주입식 교육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그 금전적 보상이 엄청나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련이기 때문에,
이따가 따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이제 주입식 교육인데, 주입식 교육을 하는 한 사실은 학원 다니려는 유혹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원이 더 잘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문과이과를 나눈다든지, 문과이과 나누는 제도가 이게 서양에서 온 제도가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 제가 그 대학원 종목의 과학사이기 때문에 서양 대학의 역사라든지 이런 고등교육, 중등교육의 역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들여다 봤었거든요. 근데 서양의 이 문이과 나누는 제도 비슷한 게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특이한 제도고, 대학별고사, 논술이나 본고사를 대학이 이제 내고 출제한다. 이런 것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고,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심지어 초등학교나 사립초등학교나 뭐 유치원까지 입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은 평준화가 돼 있지만 사립학교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줬죠. 평준화 체제에 편입되는 사립학교도 있고 선발할 수 있는 사립학교도 있는데, 선발하는 학교들이 이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이제 입시를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교 평준화는 이미 거의 깨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 이제 특목고 이런 게 이제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서 국제중 이런 걸 이제 시작으로 이제 중학교도 좀 깨지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식 교육, 거기에 대해서 좀 집권 여당 내에서 강력하게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파고, 이 이주호의 어떤 트레이드마크화된 어떤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제인데, 입학사정관제는 미국 제도인데 미국의 주립대 사립대가 모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입학사정관제가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각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이 수십 명 이상씩 다 있고, 뽑는 게 이제 내신 성적이 들어갑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수능에 해당하는 SAT, 수능 구조도 많이 다른데 어쨌든 뭐 비슷합니다. 오지선단 이런 게 많으니까. AP가 원래 이제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대학에서 원래 배우는 거를 고등학교 때 미리 가르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AP 역사학을 듣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신청을 해서 너 이 클래스에 역사학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무작정 하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게 고릅니다. 왜냐면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AP 클래스를 하고 나면은 이제 고민된 AP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봐서 일정 그레이드를 받으면 대학 입학 원서에 이제 첨부해서 같이 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AP 과목을 한 적어도 4과목 정도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근데 이 내신 성적하고 SAT, AP로만 뽑으면 입학사정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성적 가지고 어쨌든 몇 %씩 해가지고 쭉 줄 세우면 되니까 입학사정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성적 이외의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있는 취지가 되는데, 성적 이외의 요인, 흔히 이제 개인적 특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반영되는 게 이제 에세이나 추천서나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의 진취성이나 헌신성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그걸 이제 내신 성적이나 SAT 이런 거에 붙여가지고 뽑죠. 그러니까 성적 순선발에서 상당히 이탈되게 됩니다. 미국 SAT가 2,400점 만점인데 아이비리그에 2,300점대가 떨어지고 2,100점대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한양대도 못 갈래 해가 서울대 가고 이를테면 뭐 이런 제도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제 또는 뭐 요즘 조기유학간 애들이 있어서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미국 학교 생활이 이런 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교과외 활동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클럽, 뭐 봉사활동, 그 밖에 특이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게 하는 게 미국의 이제 특징인데, 제가 아는 교포 자녀가 있는데, 그래서 스탠퍼드를 가는데요. 미국에 진짜 명문대를 갔죠. 근데, 고등학교 때 걔가 방학 때마다 필리핀에 가서 한 달씩 집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제가,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러면 1년에 2달씩 필리핀에 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야 좋은 대학 가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봉사활동 시간 때우기 이게 전혀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추천서도 학생 본인이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대학으로 보내는 거죠. 학생 본인은 못 봅니다. 그 추천서를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편인데 학교 선생님이 추천서에 쓰다가 좀 자기만 알고 남 돌볼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쓰면 백발백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 입학제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콜럼비아대에서 작년에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포함해서 뭐 스탠퍼드, MIT 이런 것까지 해서 한 열 몇 개 명문대, 최고 명문대에 들어온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와 과외 활동에 몇 대 몇의 시간을 투자했나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놀랍게도 50대 50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아마 100대 빵일 텐데 공부 100에 과외 활동 빵 요즘 뭐 봉사활동 좀 하니까 한 99대 2쯤 될 텐데 50대 50이 나오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이 입학사정관제가 왜 도입됐냐면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장악을 하니까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유대인들이 너무 장악을 하니까 성적순 선발에서 어떻게든 이걸 이탈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라온 환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UC 버클리에서 역시 작년에 조사한 게 있는데 UC 버클리에 들어온 애들을 출신 고등학교를 학력 수준에 따라서 4등급으로 분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고등학교에서 몇 명 왔고 우리 학교에 버클리에 2등급 고등학교에서 몇 명 왔고 이걸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제일 많은 입학생을 배출한 학교는 1등급 고등학교였는데 두 번째로 많은 입학생을 배출한 학교가 4등급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4등급 고등학교면 어떤 데인지 사실 뻔하거든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미국은 이 지자체별로 이렇게 교육 재정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재산세로 운영되는 그래서 진짜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학교도 진짜 형편없거든요. 미국 교육 선진국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격차가 워낙 심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뽑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교등급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등급이라는 것을 물론 중요한 자료로 삼긴 하지만 그거는 그 아이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됨됨이라든지 자라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어떤 자료로 삼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교등급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전의 고교등급제를 위한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국의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정부가 예산 지원한다니까 갑자기 또 지금 엄청 막 늘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귤이 어디를 넘으면 탕자가 된다고, 대학이 이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제로도 우리가 원하는 애들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 그 이제 미국 버전의 입학사정관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 버전의 입학사정관제죠. 왜냐면 입학사정관제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 선발 기준을 공표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뭐를 몇 퍼센트 반영하고 뭐를 몇 퍼센트 반영하겠다는 말 자체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발 과정 자체가 완전히 블랙박스에 갇힙니다. 사실 제일 두려운 문제는 이제 부정이죠. 얼마 전에도 그 연대 총장 사모님이 이렇게, 그건 입학은 아니고 편입학이었지만, 의대 편입학하는데 막 돈 받고 그러다가 발각되고, 불과 한 2년 전이죠. 서강대 입학처장이 자기 아들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또 발각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명문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입시 부정이 제일 두려운 거고, 그 다음 두려운 게 고교등급제하고 기여입학제가 우회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여입학제는 실제로는 없는 제도거든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그 대학 출신으로서 꾸준히 기부금을 내면 비공식적으로 그걸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 부씨가 그 공부를 못해도 예일대를 갈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미국 대학이 공식적으로는 그런 걸 절대로 반영 안 한다고 완전히 부인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사실 이제 부모가 특히 동문일 때 뭐 기부금 계속 내고 하면은 아들 갈 때 분명히 유리해집니다. 아들이나 딸 갈 때.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악화된 그런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워낙 성적순 선발, 그 폐해가 워낙 크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성적순 선발에서 어떻게든 좀 이탈되는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미 오염되는 게 거의 눈에 보인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대입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감각인데, 저는 2004년에 그 정부가 2008 대입제도 개선안, 내신으로 주로 대학 가게 하는 그 제도 발표했을 때도 이게 어떻게 망가질지가 눈에 선명히 보였거든요. 그 방식 그대로 망가졌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 지금 어떻게 망가질지가 너무 지금 선명히 점점 보이고 있어서, 취지는 좀 긍정적인 취지였을지 몰라도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큰 2번으로 가서요. 한국 교육 문제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 평준화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초중등 교육법을 다 뒤져봤습니다. 평준화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법전에 없는 용어입니다. 평준화가. 근데 언어라는 게 원래 많이 쓰다 보면 하여튼 의미가 확립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이중적입니다. 이중 아니면 심지어 3중, 4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평준화라는 말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시학교 배정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중학교 입시 없애고 몇 년 뒤에 고등학교 입시도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그래도 이제 연합고사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심지어 연합고사도 없이 서울 같은 대도시 지역은 그냥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인문계 고등학교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방은 뭐 많이 다르고 심지어 비평준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무시험으로 이제 학교에 배정해주는 이게 이제 평준화의 한 가지 의미죠. 근데 이게 서구 선진국은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대체로 이제 근거리 배정이거나 가까운 학교 그냥 배정되는 방식이거나, 선택권을 인정해도 되게 그냥 선지원 추첨이죠. 선지원하고 그냥 추첨해서 너 우리 학교 들어와 이런 정도이지, 시험을 보거나 성적을 고려해서 줄 세워서 뽑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일본식의 어떤 그런 방식인데, 근데 그 평준화의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이른바 붕어빵 교육이죠. 교육과정의 획일화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좌파에 해당하는 분들은 1번을 지키면서 2번에 대해서 별로 문제제기가 안 합니다. 우파인 분들은 2번을 굉장히 공격하면서 1번을 도매품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 평준화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평준화라는, 그러니까 누군가 평준화라는 말 쓸 때 그걸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교육과정 획일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이제 뭐 많이 나오는 핀란드를 보면, 핀란드가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되어 있거든요. 종합학교로 이제 통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중학교 연령대가 되면은 선택 과목이 이미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 이게 학점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처럼 그냥 학점 따서 졸업하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일부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의 어떤 뭐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 진로나 전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대학을 가게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학점제 수준은 아닌데, 그 아너 클래스나 에피 클래스 같은 걸 좀 운영하죠. 일반 학교에서. 아너 클래스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심화반인데, 유혈반은 아니고 과목별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아너 클래스를 무턱대고 신청을 안 합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숙제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쉽게 가면 빡세기 때문에 아너 클래스나 에피 클래스는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학생들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수능은 사실 이것도 참 제가 보기엔 이상한 제도인데, 원래 이제 미적분이 문이과 공통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과에서는 7차 교육과정 되면서 미적분이 빠졌습니다. 문과 수학에서 미적분이 빠졌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문과 수학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뭐 심지어 예체능 이런 학생들도 이제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 문과 수학의 미적분을 다시 넣겠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문과 수학이 이제 수리 나형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미적분을 다시 집어넣겠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미국 SAT를 보면 필수 수학이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입니다. 필수 과목 딱 2개거든요. 옛날에 버벌이라고 말고 요즘은 이제 뭐랄까 쉽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어영역 국어 시험인데 문학도 없어요. 문학은 그 선택 과목이고 비문학에 이제 읽기 쓰기 능력을 보는 거고 25분짜리 간단한 이제 작문 시험 SAT에 이제 곁들여 있습니다. 그 수학이 있는데 필수 수학은 우리나라 거의 중학교 수준이고 나머지 다 선택 과목이죠. 문학도 선택 과목이고 역사 과목들 다 선택 과목이고 과학 과목들 그리고 수학의 심화 수학 1, 심화 수학 2 이런 거 다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대학 가서 이렇게 문학을 전공하고 싶거나 피아노를 칠 애들이 미적분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제도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미국하고만 비교해봐도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양을 늘려가지고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상한 방식입니다. 평준화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학력 편차가 작아지는 걸 또 평준화라고 상식적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향 평준화 개념에 사용됩니다. 하향 평준화라는 그 개념은 원래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었고요. 학력 저하 현상이라고 이름 불렀었습니다. 2000년경에 서울대 교수들이 먼저 제기합니다.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에 들어온 아이들의 수학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는 실증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매년 보는데 애들 성적이 점점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입시 전문가들은 너무나 뻔히 알거든요. 그거는 그때 외환위기 때 이공계 연구원들이 대량으로 잘리는 사태를 보고 최상위권 이과 엄마들이 무조건 의대를 가게 한 거예요. 이공계 기피 그리고 의학계열 선호가 그때 아주 극단화됩니다. 외환위기 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서울대, 그 이후에 서울대, 공대, 자연대 간 애들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옛날에 한양대 공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대 의대와 서울대 공대를 붙이면 지방대 의대를 가는 이게 이제 보편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공대 자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교수들이 보니까 어쨌든 표면적으로 수학을 못하거든요, 예전보다. 그래서 학력 저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거기다 이제 조중동이 이제 가세를 해서 하향 평준화라는 평준화라는 말을 이제 도매금으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같이 쓰면서 하향 평준화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죠. 실증적 근거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일단 피사 국장력 비교평가는 우리나라는 계속 최상위권이거든요. 국장력 비교평가는 계속 최상위권이고 그리고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넘어간 지역이 서울 아주 가까이에 두 지역이 있습니다. 일산분단이죠. 그러니까 성남하고 고양이 2000년경에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뀝니다. 고교 평준화가 이제 그때 도입이 돼요. 그러면 고교 평준화로 인해서 학력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걔네들의 대입 실적이 나빠져야 되거든요. 그 지역이. 웬걸 약간은 더 좋아집니다. 심지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입시 전문가는 다 압니다. 근데 마치 이제 고교 평준화가 되면 학력이 저하되고 실제로 그래서 저하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서울 포함한 대도시 지역은 고교 평준화된 지가 막 30년이 넘었는데 70년대 제도 때문에 지금 학력이 저하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평준화가 된 고양이나 성남 지역을 봐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공계 기피와 의학계열로 이제 쏠리는 이 현상에 이제 더 불을 붙인 게 이제 추가로 이제 그쪽에 근거를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과생도 문과 수학을 치르고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요즘 막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과 수학에서 미적분을 뺀다든지 그러면 경제학기론 가르칠 때 예를 들면 5분이면 설명하던 게 갑자기 50분 걸립니다. 미적분을 모르니까 애들이 대학 가서야 이제 미적분을 배우거든요. 상경계열 애들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학력 저하, 뭐 하향 평준화가 완전히 통념으로 지금 굳어져 있죠. 제가 보기엔 가장 심각한 학생 선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들여다봐야 될 용어가 수월성이라는 용어인데 저는 수월성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나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월성이 영어로 엑설런스거든요.
엑셀런스, 학력이 뭐냐? 학력에 정확한 대응되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제 교육학계에서는 이제 어치브먼트, 성취도죠. 학업 성취도를 학력이라고 흔히 이제 번역을 해왔는데 요즘은 그냥 성취도라고 풀었습니다. 상당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수월성, 즉 엑셀런스는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뭐 만들기를 잘하고, 얘는 뭐 소설을 잘 쓰고, 얘는 뭐 수학 문제를 잘 푼다. 그러면 각각이 가진 그런 면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수월성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의 다양성이라는 어떤 것에서 출발하는 게 이제 수월성인데, 학력은 뭐냐? 학력은 주어진 교육 과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쨌든 국어 뭐 영어 이만큼, 수학 뭐 이만큼 배우는 게 주어진 교육 과정이면 주어진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죠. 그걸 무비판적으로 일단 수용하고, 그럼 주어진 교육 과정이 이게 있는데 애가 몇 점 받았냐? 이거 가지고 성취도, 학력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월성이란 말과 학력이란 말은 굉장히 다른 말이고, 수월성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뭐 학력과 이렇게 같은 개념인 것처럼 쓰이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심각한 용어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택 교육감도 걸핏하면 뭐 수월성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월성과 학력이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막 쓰고 있죠. 그래서 국영수 옛날처럼 그냥 국영수 골고루 잘하는 애들이 뭐 수월성 교육, 그런 애들 잘 교육시키는 게 수월성 교육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서구 나라들도 수월성 교육 한다라고 하지만 대체로 과목별로 접근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죠. 뭐 초등학교에도 이제 영재반을 한 학교에 하나씩 뭐 2010년인가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일제구사가 벌어지면서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안병만 장관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구사를 통해서 이제 뒤처진 학생은 끌어올려주고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만들겠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건 사실 필요하죠. 그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일제고사를 가지고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만들겠다는 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완전 사기라 이겁니다. 왜냐면 일제고사가 쉽게 얘기하면 수능 같은 시험이거든요. 그 오지선다 또는 단답식 빨리 답맞추기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런 교육만 시키는 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 교육을 더 가속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제고사 가지고 잘하는 애들 더 잘하게 만들겠다.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엔 어이없는 말씀인데, 그래서 결국은 학력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있죠. 기초학력 미달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우리나라는 기초학력 미달자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해야 될 문제이죠. 근데 적어도 기초학력이 어쨌든 미달되지 않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킬 거냐. 계속 일제고사식으로 빨리 오지선다나 또는 단답식에 빨리 답맞추기 교육을 시킬 거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율화. 자율화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위력적으로 쓰였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하고 나서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조중동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자율이냐 규제냐. 프레임이라는 말을 이제 요즘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프레임을 일단 딱 더 씌우고 나면 이미 승부가 끝납니다. 자율이 좋냐 규제가 좋냐. 그러면 이미 답이 나오거든요. 이미. 물론 그 프레임이 뭐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옛날엔 민영하면 다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촛불정국 지나면서부터 무슨 민영하면 다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역시 사회가 변한다는 게 무섭긴 하구나. 그래서 자율규제도 지금 또 미국발 금융위기도 사실 그 출발이 지나친 그냥 규제 감독 없는 자율, 여기에 있었다라고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의식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율의 규제냐 프레임을 딱 쓰였을 때 그 답이 너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율의 근거에서 뭘 주장했냐면, 일단 이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육 현장의 자율권을 더 줘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누구에게 자율권을 주려면 교장하고
교육감한테 줬죠. 작년 4월 15일입니다. 작년 4월 15일 학교 자율화 조치라는 게 이제 발표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친 소에 이어서 미친 교육이라는 슬로건이 같이 나오기 시작했죠. 학교 자율화라는 이름 하에 교육 현장에서 대면하는 학생과 교사에게 자율권을 준 게 아니고 교장과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학교 자율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 학교 자율화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자율화라는 그 의제, 그러니까 학교 자율화라는 말 속에서 결국 교육관료에게 자율권을 줬지 학생에게 자율권 줬냐, 교사에게 자율권 줬냐. 우리나라 교사들이 뭐 평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선생님이 1, 2, 3반 가르치고 B 선생님이 4, 5, 6반 가르치면 A 선생님이 1, 2, 3반을 평가하고 B 선생님이 4, 5, 6반을 평가해야 맞거든요.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죠. 왜? 학년별로 등수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봐서 똑같이 평가를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구나 교과서 뭐 이런 거 딱 통제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도 이제 대체로 비슷하게 가르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사별로 특이한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개성적으로 가르치는 게 절대로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획일적인 어떤 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수업 콘텐츠를 제일 많이 쥐고 있는 데가 전교조라는 거예요. 전교조의 그 교과별 교사 모임들이 그 쌓아놓은 콘텐츠를 보면 진짜 뭐 눈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획일적 교육 그리고 주입식 교육에서 이탈된 대안적인 수업 콘텐츠가 무지하게 많은데 정교조가 그걸 제도화시키지 못했죠. 힘을 싣지 않은 건데 제가 보기엔 힘을 싣지 못한 게 아니라 힘을 싣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교조 운동의 제일 중요한 실패는 딴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 안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대안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근데 이제 실패의 어떤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실패하게 된 어떤 실패 과정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냥 교육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 교사의 권리 이런 것들조차 의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별로 무게를 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교과별 교사 모임, 국어교사 모임이나 뭐 지금 이제 정규조에서 형식적으로는 분리돼서 사단법인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러던 분들이 다 힘이 빠져 있죠. 그건 좀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애들은 1차 세계대전을 배우면서 영국 그 수업 과정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을 배우면서 물론 여러 가지 사건도 배우고 하지만 핵심적인 그 수업의 주제가 뭐냐면 이 참호에 이제 있는 병사인데 이 병사의 상황과 심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시키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를 배울 때 난중일기를 읽고 토론하자 이게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임진왜란의 주요 사건을 쭉 연대기적으로 외워가지고 이제 그 시험 봐서 이제 맞추게 하는 거죠. 그 교육은 학원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교육의 버전이 주입식 교육이고, 근데 주입식 교육의 틀에 갇혀있는 한 그 버전의, 그 주입식 버전의 교육은 학원이 평균적으로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와 학원이 왜 경쟁하게 됐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학교와 학원이 경쟁하게끔 지금 만들어 놨어요. 학교로 그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짚고 가지 않으면 해결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신 성적,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 선발할 때 내신 성적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참아 못합니다. 왜냐면 학교 내신 교육이 완전 막장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수능보다 더 심한 막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대학교 자체가 서열화되어 있고 그렇게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의 그런 자율적인 다양성 있는 교육을 안 받아주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이다시고 다양한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큰 3번에 이제 한국 교육의 양대 문제. 첫 번째는 이제 선발기 문제이죠.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하고 고교가 고등학교도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외고 6개 있는데 정확하게 1등에서 6등까지 있어요. 물론 그 서열의 기준은 명문대 진학 실적인데 그래서 1등이 대원이고 2등이 뭐 명덕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리고 상위서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학벌 권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학벌 권력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서 이제 나름대로는 좀 어느 정도 대중적인 설득력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왜 연대 고대가 이렇게 외고생 못 뽑아서 안달할까? 한번 그걸 잘 생각해보면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고대는 분명히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명박 정부 내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거죠. 연대를 3등으로 내누르고 자기가 2등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고대가 약간 3등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동급이지만 약간 좀 연대보다는 좀 그렇잖아 뭐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완전히 같아졌고요. 심지어 고대가 이제 아주 도발적으로 자기가 2등 할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2등을 우리가 2등이라는 걸 공인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중앙일보에서 하는 대학평가 같은 데서 이제 지속적으로 연대를 누르는 거죠. 근데 중앙일보 대학평가 누가 봅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대중적인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성적 더 좋은 애들이 고대로 오게 하는 거죠. 또 고대 경영대가 심지어 뭐 4년 경영대 오면 4년 전에 장학금에 왜냐면 연대 경영을 누르려고 하니까 법단 이미 연대를 이겼다고 보거든요. 고대가 경영대도 이제 연대를 이겨야 되는데 법단 어차피 법학전문대학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경영대에서 연대를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장학금 주게 거쳐주고 막 뭐 별짓을 다 했죠. 작년 말에. 그래서 그 고대 경영대 학장이 이제 장하성 씨인데 장하성 교수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서울대 경영대보다 수능 성적이 더 높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다 논술을 보거든요. 고대는 절반을 논술 없이 수능만으로 뽑아요. 뭐 하여튼 이 제도가 좀 달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연대는 이미 우리가 불렀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열이 올라가려면 중앙일보 대평가 이런 거로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약하고 확실히 성적 높은 애가 우리 대학을 왔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변수가 주어지는 게 이제 입학사정만제죠. 입학사정만제가 이제 도입돼서 진짜 이제 성적 순 선발에서 꽤 이탈이 되기 시작하면 서열을 주장할 근거가 희박해지거든요. 우리가 이겼네 뭐네 얘기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카드가 있습니다. 뭐냐? 누구나 인정하는 진짜 제일 공부 잘한다고 모여있는 대연외고 같은 데죠. 대연외고생이 만약 200명이 고대를 갔는데 100명이 연대를 갔다면 고대연대 중에 어디가 서열이 높은 겁니까? 고대죠. 아주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연외고, 외고도 다 똑같이 보지 절대로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외고 중에서도 최상위권 외고죠. 대연외고, 명덕외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도부서고외고, 용인외고죠. 이런데 이제 많이 뽑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대하고 고대가 연대는 지금 표면에 덜 드러나서 그렇지 고대랑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누가 더 많이 뽑나. 왜냐면 이게 좀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밀린다라고 보거든요. 서열이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열화라든지 학벌 권력을 유지하려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입시 현장에서 보면 진짜 이제 첨예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표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한국과 국민 선진국의 대입제도를 이제 나름대로 비교한 게 있습니다. 미국 제도는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미국의 고등학교에 사립학교가 있지 않냐? 있죠. 대개는 종교계사학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중에 사립학교가 10% 정도 됩니다. 대개는 이제 종교계 학교라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막 뽑아놓은 명문 학교하고는 좀 다르고 진짜 명문 사학이 있어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뭐였더라?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데 막 나오는 그런 진짜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 사회에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장벽을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돈의 장벽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건 어차피 돈이 엄청 많은 집 아니면 못 갑니다. 부모의 재정증명을 요구합니다. 진짜예요. 재정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얘 등록금 내는 거 문제 없다라는 정도를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은행 잔고 띄워달라고. 네. 보내보시면 그러니까 이 돈의 장벽을 통해